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구축에 대한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자, 전세 이야기 또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 정부에서는 고점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규제가 되고 주춤하고 상승하고 추가 규제하고 주춤하고 상승하고 학습 효과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LH 사태라든지 공공주택 공급 차질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양측의 소년에 대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수급 불균형 심화, 재건축 기대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잠시 주춤했던 가격 상승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부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학습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 결과 강남 4구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서초구, 반포, 서초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 강남 송파구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는 고덕, 명일동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매매 수급 지수를 보시면 지금 100이 다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관련된 포인트가 가장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천 청사 유의부지의 주택 4,000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현재 답보 상태고요. 서울 의료원, 태릉 골프장, 이것도 주민 반발로 인해서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규제와 대출 등 세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앞으로 계속 집값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월 말 기사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또 거래량 감소하다 보니까 가끔 거래되는 것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가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다음에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회복될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선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했던 얘기들의 반복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했던 얘기 반복이긴 하지만, 네. 또 얘기해보자면, 네. 일단, 정부가 3080 플러스 2사 대책이니, 작년에 열심히 얘기했었던 공공재개발이니, 재건축,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민간 재건축 다시 살리고 민간 재개발 활성화 하겠다는 얘기니,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죠. 왜? 공급 시기가 언제일지 몰라. 맞아. 재건축도 몇 년 뒤고, 재개발도 몇 년 뒤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앞으로 5년, 10년은 어떻게 기다려? 지금 집이 없어서 사야 되는데, 그거 나올 때까지 그거 분양을 언제 기다립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맞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도 그렇고, 부동산 공부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 시장은 그렇게 뚝딱 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 기간을 통해서 주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이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솔직히 뭉개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해제시킨 곳도 많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규제가 가해지면서 멈춰 있는 게 맞으니까 사실 정책적인 정책적인 좀 실패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저는 진짜 제일 큰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앞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신도시 지어서 사전 청약이라도 해서 몇 년 뒤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공급을 안에다가 아픈 데다가 지금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바늘을 꽂아가지고 고치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은 아닌 거란 거죠. 네네. 바늘을 꽂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바늘이 언제 올지 몰라. 오래 걸리는 거죠. 약이 내려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돼.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구축에 대한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중과제도는 유지해도 돼. 근데 중과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팔 때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살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주택자인데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지금 더 살려고 그래.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내가 다주택인 상태에서 유주택인 상태에서 사면 얘는 나중에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팔아도 무조건 무주택. 아니 무조건 중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규제가 묶여있는 지역에 알고도 내가 살 때는 중과를 내가 나중에 이거 남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으로 다 토해낼게 꼭 필요해서 사는 거야. 그런 사람만 사게끔 하라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팔고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어차피 옛날에 규제 없을 때 샀는데 맞아. 팔고 나는 나가고 싶어. 양도세 일반 세율대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율도 세금 많아요. 차익이 많으면 30 몇 프로, 40%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금액 넘어가면 30-40% 내는데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거 내면 그 양도소득세로 잡히는 금액 크니까 보유세를 그렇게 안 높이더라도 세수 확보가 되잖아. 그러니까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거래가 만들어지면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취득세로 들어오는 소득 있고 네네. 양도소득세로 국세 들어오는 소득 있고 그렇죠. 그리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시장이 돌아가잖아. 그렇죠. 이렇게 규제를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정되고 나서 팔려고 하면 다 중과세로 양도세가 뜯기니까 안 팔아 이게 아니라 내가 살 때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으면 그냥 일반 세율대로 규제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내가 샀다라고 하면 언제 팔더라도 무조건 중과세.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물건을 살 때는 진짜 꼭 필요한 사람만 살 수 있게끔 또는 무주택자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왜? 중과가 없으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 중과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순수한 갈아타기 수요라든가 1주택자가 갈아타기 위해서 가는 수요 이런 순수한 수요들은 계속 들어갈 수 있고 물건들은 다주택자의 물건은 나올 수 있고 시장이 계속 돌아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굳이 새로 집을 갖다 안 지어도 재고주택들이 물건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수요가 돌아가니까 시장 왜곡이 없어질 거라고. 나는 근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60몇 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투기꾼들 갑자기 몰린다. 이거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볼게요, 이것도. 근데.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도를 그때 만든데 한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 거야. 근데 저는 큰 틀에서 시장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취득 시점에 주택 수를 가지고 중과를 더 때리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엉켜있는 많은 부분들이 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풀릴 수 있다. 매물이 계속 나오면 매수자들도 주저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물건이 없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물건이 계속 나오면 내가 비싸게 샀는데 다음 살려는 애들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주저주저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래서 조금 저는 공부 열심히 하나 봐요, 선생님. 아니야. 왜? 아이디어 좋은데? 그 아이디어는 난 벌써 이 얘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야. 아, 그래요?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야.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다주택이냐 유주택이냐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해서 규제 지역에는 중과를 적용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틀에서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근데 이걸 안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바꾸게 되면 지금 많이 먹은 다주택자들 물건을 세금을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다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잖아. 근데 사실 지금은 아마 못 건드릴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몇 년 뒤에 진짜 운이 좋아서 이번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다시 와. 네네.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게 다 풀려. 네. 그렇게 되면 네. 그 시점에는 좀 이 문제를 원론적으로 다시 봐서 싹 그렇게 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그때 가면 양도소득세 준거 없어져. 네? 근데 지금 보면 피터님께서 네. 지금 뭐 양도소득세 폐지가 답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네네. 뭐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고 네, 그렇대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이게 막 피터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겠는 게 미친놈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진짜 미친놈들 많아요. 네. 봐봐, 이거 열어주면 가가지고 지금 가서 동네 하나를 아주 싸그리 물건을 조지는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적인 투기 세력들 있잖아요. 있죠. 버스 투어 말이 안 되는 실제로 사실. 가서 그렇게 물건들 조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력들이 들어가서 물건들 다 조지고 그런 놈들 있잖아요. 있죠. 네. 네.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 근데 그런 세력들을 위해서 제도가 일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좀 다만 시장이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봐. 근데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할 수 있게끔 정책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약간 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게 디자인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게 시장의 선순환,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투기를 차단하는데. 지금 요번에 취득세 중과 부분도 처음엔 저도 불만이었는데. 익숙해졌어?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들이 규제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규제 지역 안에서 물건을 살 때는 취득세도 뭐 더 내게 한다든가. 네. 양도소득세도 팔 때는 중과하게 한다든가. 뭐 이제 이 정도의 페널티를 어느 정도 줘서 내가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다주택자가 간다고 하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거는 좀 선순환할 수 있게끔 좀 풀어주고 뭐 그런 식의 보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뭐 취득세 얘기도 나왔었지만 뭐 사실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이제 묻어내졌어요. 지금 분위기 자체도 처음에는 와 완전 공포다, 막 쇼킹이다, 막 이러다가 지금은 그냥 그렇게 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거 어떻게 내냐? 10억짜리면 취득세가 1억 몇 천인데.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돈들 많아. 그러니까. 돈들 많아. 자, 일단은 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네. 나는 상상도 안 갑니다. 네.